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힙하다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신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마블 코믹스의 앤티맨을 원작과 여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아톰과 앤티맨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화 앤트맨이 나오기까지 겪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살펴볼 생각으로 그동안 앤트맨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앤트맨은 1962년에 처음 등장한 1대 앤트맨 행크 핀과 1979년에 등장한 2대 앤트맨 스칸넥, 2006년에 등장한 3대 앤트맨 에릭 오그레디가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캐릭터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1대 앤티맨인 행크 핌은 크기와 질량을 조절할 수 있는 피임입자를 발견한 인물로 그는 이것을 이용해서 앤티맨이 되었으며 이후 피임입자를 더욱 개량해서 거대화가 가능한 자이언트맨과 옐로우 자켓으로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행크 핌은 어벤져스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지만 점차 멤버들의 능력에 시기심을 느끼면서 최악의 악몽인 울트론을 개발했으며 이후 아내인 와스프가 죽으면서 잠시 와스프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행크 핌은 앤트맨의 시초이자 천재 과학자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었지만 지나친 시기심과 정신분열증으로 울트론을 만들고 아내인 와스프까지 패는 등 꽤 욕을 많이 먹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2대 앤티맨인 스칸넥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앤티맨의 슈트를 훔쳤다가 행크 핌의 인정을 받으면서 2대 앤티맨이 된 인물로 앤티맨 중에서 가장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3대 앤트맨인 에릭 오그레디는 행크 핌이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만든 슈트를 훔쳐 입고 3대 앤트맨이 된 인물로 앤트맨 중에서 가장 질이 낮고 장난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트맨의 능력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은 먼저 초창기에 등장한 앤트맨은 핀 입자를 물약 형태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었는데요. 이후 휴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핀 입자를 가스로 개량해서 벨트에 넣고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앤트맨은 벨트에 있는 가스를 마심으로써 언제든지 곤충보다 작은 크기로 신체를 축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아져도 개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무게의 50배가 넘는 물건을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앤트맨은 이 가스를 이용해서 다른 물체와 상대방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참고로 영화 앤티맨에 이 장면이 나왔었죠. 맨날 참고로만 하는 사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참고로맨. 크게 버튼을 누르면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코스튬을 써가지고 안 보이는 건데 실제로 그 안에서 가스를 마시는 중이에요. 원작의 그 설정을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앤티맨이 연쇄고리에 달려있는 탱크와 트럭을 거대화 시켰었죠. 또한 앤티맨은 개미들이 보고 듣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개미와 대화가 가능한 특수 헬멧으로 개미들을 부를 수 있으며 거대화가 가능한 자이언트맨과 옐로우 자켓으로 변신을 하며 무려 100톤에 해당되는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100톤의 무게를 들 수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접목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실제로 그냥 보더라도 개미들이 자기보다 집착하는 거 들고 가잖아요. 네,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이나 곤충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은 그대로 그 능력들을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주식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 개미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인데 너무 무리순가? 스토리는 달라지지만 원작의 설정은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편이에요. 영화들이.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 잘 만들었어요. 미국 대장 캡틴 아메리카. 정말 미국의 대장인가요? 아이언맨은 쇳덩어리. 그리고 강력한 생체 블래스트를 발사할 수 있는 장갑을 가지고 있으며 천재적인 지능과 뛰어난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앤트맨이 잠시 와스프로 활동할 때는 말벌 날개를 등에 달아서 비행이 가능했었는데요. 이건 잠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앤트맨의 고유 능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영화에서는 2대 앤티맨인 스칸댕이 주연으로 등장하며 2015년에 개봉한 앤티맨과 2016년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사실 마블 스튜디오가 앤티맨을 제작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초창기의 앤트맨은 다른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들과 마찬가지로 판권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로 유명한 감독인 에드가 나이트가 앤트맨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당시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티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그는 각본 작업에 돌입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티잔 엔터테인먼트가 파산하고 마블 스튜디오가 다시 앤트맨의 판권을 회수하면서 에드가 라이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다행스럽게 마블 스튜디오가 앤트맨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에드가 라이트는 다시 감독으로 내정되고 마블 스튜디오는 2008년에 아이언맨과 인크레더블 헐크를 개봉하고 그 다음해인 2009년에 앤트맨 영화를 개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시나리오 작가들의 파업과 에드가 라이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앤티맨 영화의 개봉이 2015년으로 연기가 되었으며 이후 에드가 라이트와 마블 스튜디오와의 견해 차이로 결국 그는 감독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영화를 이제 찍게 되면서 감독하고 마블 스튜디오 간의 견해 차이가 좀 많이 심했어요. 근데 마블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지만은 이 감독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이걸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자기 주장만 결국 펼친 거죠. 그럼 마블에서 빡돈 거죠. 그래서 감독의 사칭이 된 거죠. 영화까지 밀어줬는데 이렇게 됐으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영화의 개봉 날짜를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마블 스튜디오는 새로운 감독을 찾아 나서게 돼요. 하지만 단 몇 달 만에 각본을 고치고 촬영을 해야 되는 이 영화를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죠. 저라도 못 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본이 계속 수정되고 영화가 미뤄지고 급박한 기간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영화가 솔직히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히어로물 영화는 CG가 아주 중요한데 후반기 작업 일정이 너무 짧으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마블 스튜디오가 골머리를 썩히고 있을 무렵 코미디 전문 감독이자 제작자인 아담 맥케이와 앤트맨의 주연을 맡은 폴 러드가 기존의 에드가 라이트가 적어놓은 각본을 수정하면서 드디어 앤트맨의 각본이 완성되었죠. 참고로 이때 짧은 시간 내에 골방에 들어가서 둘이서 그 각본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폴 러드도 그렇고 아담 맥케이도 그렇고 코미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데드풀 영화랑 그죠? 비슷한 데드풀이 케이스라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역시 어떤 영화든 간에 덕후가 만들어 성공을 해. 그리고 골방에 갇혀야 명곡이든 명작이 나오죠. 근데 제작자에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요. 아주 돈이 적게 제작비에 대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성공을 하면 아 잘됐다 싶어서 그때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때 또 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쏟아붓다가. 거기에 되면 제작자 입김이 들어가게 돼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도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그죠? 3에서 망하나 먹었죠. 3에서 망한 이유는 소니가 욕심을 너무 부렸죠. 예, 악당을 3명이나 집어넣어버렸으니까. 땅에 한 명이 있어야지 일단 주목이 가는데 너무 있으면 스토리가 중구난방으로 산으로 가죠. 집중이 안 돼요 일단 영화에. 그죠? 배대수를 보면 알잖아요. 물론 이 이후 코믹스의 열혈 팬이자 S맨과 브링이 논으로 유명한 감독인 페이튼 리드 감독이 앤트맨을 맡으면서 비로소 2015년에 앤트맨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영화는 열악한 인지도 때문에 마블 스튜디오 역사상 최저 금액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촬영이 늦어지면서 CG 작업할 시간도 무척 부족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 영화는 관객들과 평론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제작될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이 영화가 흥행할 것이라고 선뜻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앤티맨이 다른 히어로 영화처럼 흥미로운 소재도 아니었고 한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매우 빈약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명 득보자. 하지만 보란듯이 앤티맨은 흥행에 성공하게 되었고 2015년 앤티맨을 시작으로 2016년 캡틴 아메리카 11월을 거쳐 지금은 2018년 욕같잖아요. 그래도 2018년. 그게 더 욕같아. 2018년 2018년 그것도 욕같은데. 어쨌든 넘어가. 이런 앤티맨 2가 예정되어 있는 성공한 히어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탄생한 앤트맨의 주인공은 2대 앤트맨 스칸 랭으로 그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1대 앤트맨은 행크 핀의 슈트를 훔쳤다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행크 핀의 간택을 받으면서 진정한 앤트맨으로 거듭나게 되죠. 물론 원작에서는 병에 걸린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슈트를 훔쳤지만 영화에서는 이혼을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된 딸을 당당히 만나기 위해서 부자였던 행크 핌의 집을 털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게 바로 이 슈트죠. 행크핌의 선택으로 앤트맨 슈트를 공식적으로 착용하게 된 스칸 랭은 핌 입자를 이용해서 소형화 군대를 만들려는 데런 크로스와 그때부터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옐로우 자켓으로 변한 데런 크로스의 모습과 데미드를 활용해서 그와 대적하는 앤트맨의 모습은 정말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옐로우 자켓을 행크핌이 혼자 다 해요. 근데 여기서는 데런 크로스라는 캐릭터를 빌런을 원래 악당을 가지고 와서 걔한테 옐로우 자켓이라는 캐릭터를 입힌 거죠. 원작이랑 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대 앤트맨 행크 핀과 그의 아내이자 1대 와스프인 자넷 벤다인이 핵 미사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넷 벤다인이 마이크로버스로 들어가면서 실종되었지만 이후 2대 앤트맨인 스칸 랭이 마이크로버스에 들어갔다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기한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나 행크 핌이 그의 딸 호프 벤 다인에게 와스프의 슈트를 보여줌으로써 2대 와스프의 탄생을 암시하는 장면 등은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 버스를 보여줌으로써 2016년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멀티버스 세계관을 여는데 큰 공헌을 했고 1대 와스프와 2대 와스프의 기환을 암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히어로들의 탄생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을 잘 몰라도 별 무리 없는 스토리와 억지의 웃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개그, 그리고 가족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 때문에 이 영화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또 어떤 말이 있더라고요. 마블이 좀 억지 웃음을 많이 유발한다. 왜 유머가 많이 들어가냐. DC는 좀 진지한 편인데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코믹스 만화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영어보다 더 많은 유머가 들어간 게 마블 코믹스 만화책이에요. 그 DC와 마블의 분명한 네. 차이점이잖아요. 그쵸. DC는 예. 진지하고 마블은 펀이하고. 예. 2016년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등장한 앤트맨은 팔콘과의 인연으로 캡틴 아메리카 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 팀에 합류하는 과정이나 적절한 유머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으며 공항에서의 전투에서는 팀 입자를 이용해서 열쇠고리에 달릴 정도로 작아진 트럭을 거대화시키고 코코 아이와 환상의 전투씬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몸을 거대화시켜서 공항을 종횡무진 누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모습 또한 굉장히 유머스럽고 화려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앤티맨은 관객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죠. 앤티맨의 성공에 힘입어 아담 맥케이가 또다시 각본에 참여하는 이 영화는 2018년 7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목으로 봐선 와스프의 탄생 배경과 앤티맨의 케미를 잘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원작에서는 1대 와스프인 자넷 벤다인이 외계인을 연구하다가 코스모스 차원의 외계인에게 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와스프가 되었지만 이미 영화에서는 행크 핌과 핵폭탄을 막다가 마이크로 버스에 갇힌 것으로 설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설정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와스프의 탄생을 마블 시네마틱 버전으로 훌륭하게 그려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마블 스튜디오에는 케빈 파이기가 있잖아요. 게다가 사라질 뻔한 앤트맨 영화를 훌륭하게 부활시킨 폴 러드와 아담 맥케이도 있으니 아마 이 영화도 잘 뽑힐 거예요. 얘네가 그죠? 이대 이상 성공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DC 코믹스의 아톰을, 이번 시간에는 마블 코믹스의 앤트맨을 살펴봤는데요. 이들 모두 신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과학에 천재라는 점과 특수 제작된 벨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있는 캐릭터라 할 수 있죠. 물론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아톰은 약혼녀의 죽음으로 자극을 받아 히어로가 되었지만 아톰 슈터가 없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끊임없이 고뇌하는 인물로 그려지며 영화에서 그려지는 앤트맨은 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가 우연히 앤트맨이 된 인물로 시종일관 유쾌하고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 그리고 마블 코믹스에서는 1대 앤티맨 행크 핀과 2대 앤티맨 스칸 랭, 3대 앤티맨 에릭 오그레디가 DC 코믹스에서는 1대 아톰 알프렛과 2대 아톰 레이 파머, 3대 아톰 라이언 채 등이 각각 서로 다른 캐릭터성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종 매체에서 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과 이번 방송에서는 신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히어로인 앤트맨과 아톰을 살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